뭉쳐 사인공사 차고수자 사경영광 뿌리 뽑아 안보태세 강화하자. 내 놈 때문에 흘린 동족의 피가 강산을 이루더니 이제는 죽으려고. 서울 동대문 운동장에 모인 10만 인파.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을 규탄하는 성난 시민들은 걱정스런 빛을 감추지 못했다.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이었다. 춘천에서 5만여 명이 모인 것을 시작으로 11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한의 금강산 댐 건설에 반대하는 규탄대회에 참가했다. 북한이 금강산에 엄청난 규모의 댐을 짓고 있다는 정부 발표와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 속에 온 나라 안이 전쟁 직전의 위기감에 휩싸였다. It believes the North is building a dam with the intention of eventually blowing it up. The South's peace dam would block any flood wave, ensuring Seoul isn't turned into a 20th century Atlantis, as depicted in this southern propaganda film. That's the end of the world scenario. But for the South, this crusade is a useful means of reminding people about the dangers from the communist North. Officials here worry that because 2/3 of all Southerners were born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they may be too trusting about Northern intention. 국민들은 주머니를 털어 성금을 모았고 마침내 금강산 댐에 맞서는 평화의 댐이 착공에 들어갔다. 또 완공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드디어 성남과 함께 지금 발파동이 우려펴졌습니다. 우리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평화의 댐 건설의 대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평화의 댐으로 가는 길, 아픈 과거로의 여행은 길고 어두운 해상 터널로 시작된다. 1986m,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을 벗어나면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 상류 평화의 댐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휴전선 남방 12km 지점, 여기서 39km 위쪽에 우리가 금강산 댐이라고 부르는 북한의 임남댐이 있다. 국민들의 성금과 정부 예산을 합쳐 총 2천억 원이 들어간 댐. 바닥을 드러낸 평화의 댐은 6억 톤 규모로 그다지 크지 않다. 보통의 댐들과 달리 이 댐엔 5개의 배수 터널이 있다. 댐의 고유 기능인 저수 기능이 없는 말 그대로 바보댐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자연 배수로를 가진 바보댐. 우리 역사의 부끄러운 상징이란 오명을 가진 평화의 댐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태어난 오공 정권의 유물이다. 이 댐의 높이는 적어도 200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렇게 될 때 이 댐의 최대 저수 능력은 무려 200억 톤에 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금강산에 가공할 규모의 댐을 건설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에 이어 일주일 후 북한강 상류로부터 내려올 200억 톤에 달하는 물이 초당 230여만 톤의 엄청난 풍류로 돌변하여 핵무기에 버금가는 의력으로 한강 유역을 휩쓸고 군사력을 양분하게 되고 12시간이면 금강산 댐에서 내려온 물이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 수 있고 그와 동시에 북한군이 전면적으로 침투한다는 국방부 장관의 발표는 국민들을 공포에 화천댐 말이죠. 80m인데 높이가 이 15톤밖에 안 되거든요. 화천댐의 상위에 200m에다 200억 톤 만든다니까 좀 이상하다. 순간적으로 생각했거든.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지도를 꺼내서 전부 그랬죠. 일단 200억 톤짜리 댐을 짓자면 20톤짜리 트럭 1000대가 13년 동안 흙을 퍼날라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짓는다 해도 강수량을 감안하면 물을 채우는 데만 14년이 걸린다. 총 27년. 그러나 말할 수 없었다. 그때 무서워서 못하죠, 우리.
우리 공무원인데 자식 애들인데 말이요. 당장 그만하면 어디 가야 돼요. 그래도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 그때. 그때 뭐 공포 분위기죠. 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김의홍 박사팀. 86년 당시 과학기술처의 의뢰를 받아 남한강 수계를 연구하고 있던 김 박사 일행도 TV를 통해 정보 발표를 접했다. 어린 계산에 200억 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뭔가 본격적으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정보 발표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금강산 댐이 들어선다는 지역의 지형상 최대 저수량은 160억 톤으로 그 이상이 되면 도리어 북쪽으로 물이 넘치게 된다. 200억 톤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정보 발표의 의혹을 제기한 이 보고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것을 낭비 안 하고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애써서 만든 결과가 이거는 어떤 그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부당하다라는 판정을 받을 때 그래서 그 심정이 묻혀버릴 뻔했던 이 보고서는 우연히 신문에 보도됐다. 건설부는 토목공학적 측면을 무시한 검토라며 일방적인 반박을 퍼부었다. 연구과제를 유출한 데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추궁이 뒤따랐다. 당시의 심리적 충격으로 김 박사는 이명현상까지 생겼다. 그러나 이렇게 그나마 의문을 제기했던 이들의 목소리가 묵살된 가운데 200억 톤 금강산 댐 논리는 기정사실화돼 갔다. 소양강 댐의 저수량 규모는 29억 톤. 200억 톤은 이 댐의 8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그런데 그만한 크기의 댐이 과연 금강산에 건설될 수 있는가? 만일 그 댐이 붕괴되면 서울이 50m 깊이로 침수되는가? 의문의 여지는 많았다. 그러나 공식적인 반론은 더 이상 없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넘은 시점. 그러나 전쟁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잊지 못할 공포가 있었고 전후 세대에게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빚은 교육된 공포가 있었다. 게다가 83년 아웅산 테러가 있은 지 3년. 악몽이 아직 생생하던 무렵이서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 발표에 의심 없이 빠져들었다. 이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면은 서울이 20m까지 물에 잠기고 200억 톤 방류되는 승부 이론이 형태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정지 입구에 수문을 설치. 그런데 금강산 댐의 담수량 200억 톤과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서울 침수 예상도는 무슨 근거로 어떻게 나온 것일까? 당시 주무부서였던 건설부 수자원 국장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아니, 나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분들이 많죠. 나는 뭐 그냥 뒤에서 그냥 배우 노릇한 거니까. 끊겠습니다. 수소문 끝에 어렵게 한 사람을 찾았다. 당시 한전의 전원기획자 입지부 과장. 당시 단 8시간 만에 200억 톤이란 금강산 댐 규모를 계산해낸 사람이다. 거기서 주어지는 이제 몇 가지 자료들을 저는 이제 그 자료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북쪽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댐의 규모를 검토해내는 거죠. 추정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몇 개의 자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는 거죠.
계산 과정은 공식에 의한 간단한 산수, 5만 분의 1 지도에서 추정한 높이와 유형 면적을 가지고 예상 발전 용량 81만 킬로와트에서의 역산 200억 톤이란 규모를 계산해냈다. 자동차에서 나는 뭘 타고 나왔는데 자동차 그게 유기통 엔진 말고 세단을 만들려고 그랬냐, 스포츠카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거 없습니다. 그는 기술적인 분석 끝에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 결정은 상부에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5m 정도 200억 톤이란 계산은 서울 50m 침수설로 이어졌다. 10층 정도 되니까 한 30m 정도 되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걸로. 국회 이사당 되는 바닥이 한 15m인가? 표가 아마 15m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35m 정도 채인다. 그 다음에 뭐 이 중앙선 같으면 중앙선 바닥이 뭐 한 40m 정도 된다. 해발표고로. 그럼 한 10m 정도 채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준 걸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집을 그려 넣은 거예요. 모두를 경악해 했던 문제 서울 침수 예상도는 사방으로 퍼지게 마련인 물의 속성상 있을 수 없는 엉뚱한 논리에 의한 것이었다. 그건 뭐 그렇게 그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스케일 종단만 그렸으니까 바로 프로파일만 그린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죠. 그건 뭐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 춘천 여기가 뭐 서울 한 다음에 이렇게 쭉 긋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수위가 얼마 된다면 수십만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단순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작업으로 슈퍼컴으로도 오랜 시일이 필요한 계산이었다. 거의 200억 톤이라는 저수량을 가진 댐이 파괴됐을 때 어느 정도 우리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느냐, 이거를 계산해 볼 수 없겠느냐 하는 게 주문이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하자면 요소고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자료가 대북 공격 자료로 활용 가치가 가장 높은 그 테마인데 이걸 빼놓고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번 계산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계산에 착수를 했죠. 난 그게 텔레비에까지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 안에서 난 설명만 하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 댐 건설은 88 올림픽을 노리는 수공용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수공이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장관이 뭐 최종적인 판단은 뭐 내리는 거지만 전부 이제 그 정보본부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가 이것이 순수한 발전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발전소뿐이 아닌 저희가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징후로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수공용이라고 이제 한 거는 우리가 뭐 지금 아예 공개를 하자면 어떤 통신정보상에 우리가 발전소 만들어 서울 썰어버리겠다. 이런 공개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북에서도. 과연 북한의 대대적인 금강산 발전소 건설의 목적은 무엇일까?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웅대한 대자연 계획 구성에 따라 만년대계 창조물로 일떠설 금강산 발전소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금강산 발전소 북한은 86년 4월 금강산 발전소 건설 계획을 북한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10월 착공에 들어갔다. 일제의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86년도에 와서 이제 국제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전쟁할 그 의향이 없다. 우리는 군을 다 이제 평화적 건설에 돌린다. 그때가 그걸 대대적으로 선전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 노력을 이제 또 금강산 발전소로 보냈는데 근본 목적은 전기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시작한 거예요. 투자가 많이 든다는 거 뻔히 알면서.
전기 사정 때문에 그걸 해결하자고. 전력 생산은 북한의 수건 사업이었다. 당시의 노동신문에는 관련 기사들이 쉽게 눈에 띈다. 그러나 남쪽에서 수공용이라며 중지를 촉구하자 북한 전역에서도 대규모 항의 집회가 이어졌다. 그다음에 북한에서 저거 건설할 때 뭐 우리 그 설계하는 사람들이 설계하는 그 과학자들이 그걸 전시에 터뜨리기 위한 뭐 그런 장치도 다 뭐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고. 그러니까 남한에서 이제 그걸 이제 무슨 서울 수공작전용이다 이렇게 떠드니까 그다음에 우리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수공작전이라는 게 어느 때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죠. 평시에 그걸 인위적으로 터뜨려서 수공작전 한다 하면 그게 전쟁 발발이지 그게 무슨 뭐예요. 그러니까 전시에는 그럴 수 있겠다. 대외비로 분리된 한 문건엔 당시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반박은 물론 금강산 댐을 둘러싼 남북한 쟁점이 잘 정리되어 있다. 북한 측의 발전소 건설 계획은 그들의 발표와는 달리 우리 측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북남 관계의 견지에서 봐도 남조선에 불편을 줄 것도 없고 피해를 줄 것도 없으며 도리어 유익한 점이 많다. 금강산 댐은 북한의 파탄적 경제 사정에 비춰볼 때 무리한 공사임이 확실한데도 계속 건설의 고삐를 세고 있는 것은 가공할 수공수단을 확보하려는 군사 전략적 저희가 깊숙이 깔려 있다고 판정한다. 남조선 괴뢰들이 발전소의 저수량을 엄청나게 과장하고 경제적 효과성을 제멋대로 줄여서 선진하는 것은 그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수건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꾸며낸 생억지이다. 자연재해로 저수지가 붕괴되거나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상류로부터 큰 물을 내려보낼 경우 사실상 수도권과 강원 북부 지역의 거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고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예상된다. 이것은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허튼 넋두리이다. 우리는 금강산 발전소 언제를 100년 주기의 홍수가 아니라 만년 주기의 홍수에도 끄떡하지 않게 우리 시계 공법으로 완벽하게 건설하고 있다. 남북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미 연례 안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금강산 댐건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공동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건설 상황 등을 면밀히 감시해 실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태로 실질적인 토의가 있었다. 미국은 금강산 댐이 한국에 위협적이라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마쿠에서는 진통이 적지 않았다. 저쪽에서는 CIA, 정보기관의 우리 지역 담당 책임자하고 몇 사람이 와서 금강산 댐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 한국 측에서 이게 63빌딩 3분의 2까지 온다 그러니 이 평가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계산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한국의 평가는 우리로서는 존중하고 싶은데 우리 평가는 아주 전문가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 평가인데 이것이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도 한국 최고위층에 전달이 안 되니 자간부가 꼭 직접 이번 회의에 왔으니까 전달 좀 해달라. 금강산 댐이 한국의 안보에 위협적이라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키라는 과제를 안고 참석한 한국 대표단은 미국을 설득하느라고 애를 먹었다. 결과적으로는 임무를 완수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코콤 리스트라 그래가지고 이 고위 아주 높은 수준의 테크놀로지 기술이 담긴 무기 방산품 수출을 동구권에 또는 러시아 그때 소비에트 유니언이죠. 공산권에 수출을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코콤 체제를 받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그쪽에서 제기가 된 겁니다. 그걸 이 사람들은 공동 커뮤니케에 넣자. 구매하게 될 신형탄을 모두 한반도 내에 저장. 미국이 금강산 댐 위협론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한국은 수출을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한 것이다.
남한을 물로써 공격하기 위한 수공용 금강산댐, 200억 톤 규모, 서울 50m 침수설, 이 모든 터무니없는 논리가 만들어진 곳은 안기부였다. 여러 날 이곳에서 기숙하면서 작업도 했고요. 간간히 또 집에 나가서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간은 정확하게는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아마 한 7월 하순경부터 시작해서 아마 10월 한 초순까지 아마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2달인가 3달인가 아마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의 중심에서 실질적으로 북의 금강산 댐 건설과 관련된 대책을 계획하고 주관했던 보이지 않는 손. 안기부 내에는 평화의 댐 건설 사업을 주관하기 위한 대책 추진본부가 있었다. 자문 전문가 집단에서 성금 모금위원회까지 금강산 댐에서 평화의 댐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의 중심에 이 대책본부가 있었다. 근데 실제 이 일은 이제 안기부에서 주관을 하고 그 댐 건설, 평화의 댐 건설의 그 기술적인 문제, 이것은 당시 건설부, 그때 건설부 장관이 이규효 장관, 그 장관 하에서 다 우리가 작업을 했어요. 대책본부는 금강산 댐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 홍보, 대응 댐 건설을 실질적으로 지휘 통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기 시작한 것은 대책본부가 꾸려지기도 전으로 정부의 첫 발표가 있기 오래전이었다. 잠실에서 88 올림픽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완전히 그 수방 대책이 끝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평화의 댐에 구상을 한 것은 86년이죠. 86년 한 7월달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없는데 하여간 댐을 만들어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나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댐의 형식은 가장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정부 내 관련 부처에서 실무진들이 차출되어 왔고 관련 분야 전문학자들이 불려왔다. 모든 일은 비밀리에 추진됐다. 안기부 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남이 알까만 말 참 그것도 있고 그렇다고 남한테 이 얘기해서 절대 못할 때이기 때문에 일제 그 양반 행동에 대해서는 비밀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다 이런 말 가족에서도 말 못하게 되지. 그때 그 계산하고 이러는 거 가족들한테도 말씀. 서로도 못 가져갑니다. 기억으로 가까이 부분이죠. 금강산 댐을 지칭하는 일명 K 프로젝트. 금강산 댐의 규모를 추정하는 결정부터 대응 댐인 평화의 댐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까지 사전 준비 작업이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난 여기 지도 하나 놓고 말이에요. 이 서울시내 수위가 해가지고 어떤 남산 도서관이 물이 차인다 어쩌고 쓰이 있죠. 200m 되면 또 100m 되면 다 무이면 그거는 실제하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그러나 국민들 그거 보고 말이에요. 그 하나에 하도 무서우니까 말이에요. 또 정부가 이렇게 오장짝 북치고 나팔 불고 막 이렇게 정부가 거국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다 믿을 수밖에 없게 됐지요. 그래도 그 계산해 주신 거예요. 계산하는 사람들은 이게 참 웃기는 거다. 이게 안 됐겠는데 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 하면서도 아니라 그럴 수 있으니까요. 대책본부에서 준비된 작업들을 토대로 안기부는 금강산 댐의 위험성과 대응 댐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일사불란하게 추진했다. 그때 그 안기부의 차장이 담당 차장이 이학봉 씨인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이학봉 차장이 이 청와대랑 하여튼 정부의 소위 상층부에 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당시에 온 사람들이 한 국장, 1급, 보통 1급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서 한번 이렇게 무슨
그 랩업 미팅 같은 걸 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데 네가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느냐, 각각 생각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하는 식으로 이제 막 의견을 모으는 회의를 했어요. 그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난 후에 얼마 있다가 이 성명을 갖다 건교부 장관이, 건설부 장관이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해야겠다. 그러면서 성명서 초안을 만들자. 제가 사실 문과대학 나오지도 않은 놈이 그놈의 성명서 초안을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처음에 무슨 뭐 꼭 연애 편지 쓰듯이 썼더니 말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게 되겠냐고 말이야. 그래서 몇 번 고치고 그분들이 뭐 이렇게 손을 봐주고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장관님한테 갖다 드렸죠. 장관님,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계획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첫 발표였던 건설부 장관의 성명문은 이렇게 쓰여졌다. 안보 논리와 교묘하게 연계시킨 이 성명문은 이후 국방부 장관 성명문과 사부 장관 담화문으로 이어진다. 86년 여름 내내 준비한 결과물을 국민들 앞에 내놓는 D-Day는 10월 30일. 우리가 작업 다 해놓고 이규호 장관의 발표는 아마 10월 말인가 그 정도로 내 기억이에요. 10월 말. 그러니까 그때부터 7월, 8월, 9월 한 3개월 동안 뭐 기초 작업이 완전히 끝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건설부 장관이 그걸 이제 발표를 했죠. 기초 작업이라는 건 어떤 작업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댐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겠고 또 하려면은 어떻게 화천댐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물은 어떻게 낮춰야 되겠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그런 작업들이 이규호 장관 발표 전에 이미 다 검토가 끝났습니까? 예. 기본 계획은 다 끝났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발표하는 게지. 그런 것이 없이 경솔하게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었죠. 뭐, 내 사람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수장 관계 뭐 어디 학계에 있는 사람이나 이쪽 실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쭉 자문을 받았죠. 우리가 발표하기 전부터 그 학자들은 우리가 만났죠. 대규모의 군병력을 투입, 공사를 착수했으며 처음 건설부 장관의 성명에서 대형댐 건설 계획을 밝힌 사부 장관 합동 담화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은 놀라우리만큼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것이 모두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안기부 각본에 의한 결과물로 당시 정부가 금강산댐 카드를 사전 계획하에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평화의 댐 규모는 6억 톤. 당초 정부가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200억 톤 수공설에 대비한 것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작다. 무엇 때문일까? 평화의 댐 성금 모금이 한창이던 12월 25일, 북한은 백서를 발표했다. 위치를 포함해서 정부 발표와는 너무도 큰 차이였다. 북한 전력공업위원회 이름으로 나온 백서에서 북한은 금강산 발전소는 하나의 댐이 아니라 4개의 댐으로 이루어졌고 총 저수 능력은 47억 톤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200억 톤이라며 남한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임남 저수지는 26억 톤에 불과하며 통해로 물길을 돌린 발전량 81만 킬로와트의 유역 변경식 수력 발전소라는 것이었다. 그렇죠. 댐이 하나로 그동안 쭉 논리를 국민들한테 알려왔는데 댐이 하나가 아니라 4개고 발전소가 댐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그러니 그건 좀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북한이 백서를 공개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댐인지 어디에 지어지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치밀했던 안기부의 각본도 기본적인 정보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짜여진 것이었다. 당황한 정부는 급히 백서 분석에 들어갔다.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던 분의 논리도 그런 논리더라고요. 역으로
우리가 훨씬 높은 댐을 건설을 해가지고 아예 그쪽 댐 건설하는 자리에 물을 완전히 채워버려서 미리 아예 댐 건설 자체를 갖다가 무산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고방식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북한의 금강산 발전소 건설 계획이 정부 발표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사과하거나 번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의 백서를 반박하고 여세를 몰아 평화의 댐 기공식을 가졌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터내잖아요. 예. 온 나라를 들끓게 하며 성금을 모으고 대응댐을 짓자고 선동했던 오공 정권. 내년 5월 때까지 1단계 공사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꼭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도로가. 네. 이거 꼭 해야 돼. 네, 하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 댐의 실체가 밝혀진 뒤에도 계속 수공 위협적으로 몰아갔고 88 올림픽 이전에 대응댐을 완공해야 한다는 논리에 박차를 가했다. 북한이 지었다는 1차 가물막이 댐에 대응해 규모는 크게 축소됐지만 그 사이 북한은 댐 건설을 중단했다. 지금 담보 주력에 있고 그런데 이미 북쪽에서 댐 건설이 안 되고 있다. 지지부진하다 하는 것들이 계속 알려진 상태에서도 그것이 88년 이후까지 계속 평화댐 사업비는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거는. 그때라도 목표 수정을 좀 해가지고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국민성금을 걷는 과정에서 좀 투명하게 북쪽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면 좋은데. 88년 준공 후 10여 년 북한의 수공 운운하며 지어진 평화의 댐은 그 사이 몇 번인가는 오히려 북한 쪽으로 역류했다. 말하자면 역수공 인생. 그러나 건설 당시부터 제기됐던 문제였다. 94년 홍수때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과거 북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자리가 한 10m 이상 물에 들어갔을 거예요. 영향을 준다고요, 그렇게. 저는 그게 항상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회의 때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우리한테 면죄부를 줘야지. 응? 우리가 정부에서 우리한테 맡긴 일을 갖다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 나중에 북쪽에서 우리 땅을 왜 소모시키느냐 라고 시비할 때 너 설교를 왜 그따위로 했냐 하게 되면은 그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이걸 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진다는 걸 갖다 약속을 해라.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도 안 된다. 회의 때마다 난 그걸 주장을 했다고. 근데 그럴 적마다 걱정하지 말아라. 회의록에 좀 남겨달라고 내가. 그래서 회의록에도 몇 번 남기고 그랬어요, 이거를. 따라서 평화의 댐은 당시 정부의 정보 판단에 따른 최선의 대응 방안이었으며 정권 유지 차원에서 금강산 댐의 위험성을 과장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오공 정권의 핵심부는 이렇듯 평화의 댐 건설에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뭐 때문에 다른 걸 만들고 다른 걸 만들어가지고 이용해 먹는 게 훨씬 좋지 뭐 금강산 댐을 갖고 이용을 하겠어요. 다른 거를 이용하고 충분히 뭐 이용할 수 있는 게 뭐 한두 가지 있겠습니까? 머리 잘 쓰면. 85년, 86년도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와 투표로 뽑겠다. 그래서 개헌을 해라. 이런 압력이 전국에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의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위기였죠. 80년 광주를 총과 탱크로 진압하고 권력을 잡은 오공 정권은 정통성이 취약한 정부였다. 제야와 학생운동권의 민주화 욕구가 분출하고 85년 2.12 총선에서 직선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신민당이 불풍을 일으키자 독재정권의 위기감은 고조됐다. 건국계에서 집회를 가졌던 대학생들이 경찰과의 대치로 농성이 길어지고 있던 10월 30일 정부의 북한 금강산댐 건설 계획 발표가 터져나왔다. 정부는 경찰 8천여 명을 투입해 학생 1,500명을 연행했고 그중 1,200여 명을 구속했다. 이날의 구속자 규모는 단일 사건으로는 역사 이래 최고 기록이었다.
저희 판단은 정권 측에서 저희들을 아주 몰아넣어 놓고 확실하게 잡아서 구속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계획. 그리고 그렇게 구속시킴으로써 학생운동 이후에 이 사회운동과 결합하는 부분들을 완전히 차단을 하면서 사회운동조차도 이제 좀 초토화시켜 나가는 이런 치밀한 계획 속에 진행된 것이 아니냐. 사상 최대의 구속자 규모였지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북한의 금강산 때는 수긍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하면 그 북한의 남침 위협과 국가안보 위협론을 제기해서 국내의 비판 세력과 지무적인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붙이는 그런 민주화 열기로 끓어오르던 전국은 서늘하게 식고 대신 반공 이데올로기로 들끓었다. 국민들의 관심과 눈길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언론이었다. 언론은 내내 선정적인 보도로 일관했다. 북한은 아무런 양해나 협의도 없이 금강산 발전소 댐을 군사 목적으로 그것도 비밀리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공학을 첫 발표 당일 방송된 특집 프로그램은 이미 사전에 제작된 것이었다. 그쪽에서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사 보도가 첫 보도이기 때문에 첫 보도에서는 일단 정부 발표를 보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를 보도하고 한 뒤에 후속 보도를 하면서 정부 발표가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검증을 자꾸 해줘야 되는데 진실 여부를 검증하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어용학자들이라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 입을 통해 가지고 자꾸 사안을 부풀려 가지고 어떤 북한의 금강산 때 수공 위협이라는 측면을 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금강산댐 최대 저수량 200억 톤이 방류될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한강 유역이 모두 방송은 다양한 모형과 그래픽을 이용해 보다 가시적으로 수공 위협을 전달했다. 우리 언론의 가장 큰 집으로 기록된 금강산 댐 보도에서 방송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논리 전파에 앞장섰다. 북해의 금강산 댐 건설을 규탄하고 이에 대항하는 우리 평화의 댐 건설을 위한 온 국민의 뜻과 힘이 한 곳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침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계의 저 금강산 댐 건설을 저지하는 방법은 우리도 그에 대응하는 평화의 댐을 건설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수공 위협이라는 것이 전혀 사실 무근이었고 당시에 안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지고 당시 전국의 불안한 상황을 탈출해보려는 그런 의도에 언론들이 충실하게 부응했다는 점, 다시 말하면 정권 안보에 기여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사설이나 자기의 어떤 지면을 통해 가지고 사과한 신문사가 거의 없다는 점, 그거는 언론인으로서의 책무를 완전히 방기하고 언론인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평화의 댐 건설에는 전체 국민들의 힘과 뜻과 그리고 지혜를 결집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부의 호소에 국민들은 성금 대열에 줄을 섰다. 이 성금 모금 운동은 국민들의 여론을 결집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됐다. 해외 교포까지 참여 650억 원의 성금이 모아졌다. 15년치 방위 성금이 넘는 돈이었다. 성금 운동을 전개한 것이 고대의 정치적인 책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고 동원되게 하고 또 이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뭔가 사상의 의심이 있는 거 아니야? 빨갱이 아니야? 이런 것으로 몰기 시작을 했죠. 평화의 댐이 완공된 88년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기사를 실었다.
희생과 낭비의 결과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꿰뚫어보고 있는 뼈아픈 지적이다. 우리에게 한반도 반쪽 북한은 통일의 반쪽인 동시에 위협의 대상인 적으로 이중적인 대상이다. 그런 남과 북의 적대적 의존 관계는 냉전시대에 우리가 살아온 생존 방식이었다. 그 속에서 안보를 무기로 우리들의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했던 금강산 댐 소동. 이 사건은 결코 단순한 해프닝에 그치지 않는다. 거꾸로 남북관계를 퇴행함으로써 민족의 소망인 통일 그리고 민족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쟁 상태로부터 또 전쟁의 공포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이 당면한 엄숙한 과제를 오히려 배반하고 거꾸로 가면서 결국 정권의 그 안위를 생각했다는 점은 이건 두고두고 이건 비판받아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러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7년 5월 건설을 잠시 중단했던 북한은 10년 만인 지난 96년 9월 1단계 댐을 완성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0일 금강산 발전소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 4월에 위성으로 찍은 금강산 발전소의 모습이다. 금강산댐 소동이 있은 지 16년. 그 사이 금강산에 관광을 가게 됐고 남북관계는 많이 변했다. 그러나 평화의 댐 옆에 있는 안보전시관엔 우리의 오늘을 그대로 대변하는 두 개의 기사가 나란히 붙어있다. 한편에선 물 부족 문제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고 또 한편으론 여전히 수공 위협이 강조돼 안보 논리를 자극하고 있다. 역사는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금강산댐 소동은 독재 정권이 자신의 생존 논리에 맞춰 국민들을 기만하던 시절, 남과 북이 서로를 괴뢰라 부르던 시절의 얘기만이 아니다. 금강산댐도 평화의 댐도 아직은 모두 현재 진행형이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